야담상회를 찾아주신 마님들과 선비님들 감사드리옵니다. 야담상회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희망해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의 조선 북촌의 한 고을 뼈대 있는 집안에서 맏딸로 태어난 열비라는 이름의 여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성장하면서 단아한 품행과 어진 마음씨로 주변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났지요. 오랜 기간 자식이 없었던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를 각별히 아끼며 애지중지하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예법과 학문을 가르쳤고 열비 또한 총명하여 일찍이 글을 깨우치고 또한 시와 그림에 능통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열비를 보며 그녀의 미래가 탄탄대로이리라 입을 모아 말하곤 했어요. 하지만 불행은 소리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12살 되던 해 한양나들이에서 돌아오던 부모님이 갑작스레 화적대를 만나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것이지요. 준비도 없이 맞이한 부모님의 부재는 끔찍한 악몽과도 같았고 아직 어린 열비가 견디기에는 매일매일이 고통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남긴 유산은 있었으나 일가 친척들이 그것을 탐내어 집안에 조금씩 발을 들이기 시작했지요. 그들의 손길은 점점 뻗어나가 집안의 재산을 잠식해갔고 대를 이을 아들이 없던 집안의 유산은 그렇게 열비가 손을 쓸 틈도 없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부모님을 잃은 슬픔 속에서 혼자가 된 열비는 믿었던 친척들마저 등을 돌리자 더욱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재산을 탐낼 때까지만 하더라도 친절히 다가왔던 친척들은 더 이상 수탈할 재산이 없어진 열비를 그저 귀찮은 존재로 여기며 멀리했지요. 열비가 의지할 사람이라고는 자신이 태어나면서부터 오랜 세월을 함께했던 유모뿐이었습니다. 유모는 열비를 제 자식처럼 아끼며 이제는 얼마 남아있지도 않은 재산으로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유모 역시 나이가 들어 몸이 쇠약해졌지요. 유모는 항상 열비에 대한 걱정뿐이었습니다. 아씨, 누가 뭐라고 하든 이 험한 세상에선 그저 어떻게든 살아남는 것이 최고이며 또한 그것이 효도임을 잊지 마셔요. 아씨의 부모님께서 그것을 가장 원하실 거구먼요. 참말로 제가 끝까지 아씨를 보필하며 살아야 하는데 남겨질 아씨 걱정에 제가 눈이라도 편히 감을라나 모르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유모. 알겠어. 알겠으니까 그런 쓸쓸한 소리는 다신 입 밖에 꺼내지 말아줘. 유모의 말에 열비는 굳게 입술을 깨물며 다그쳤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지막까지 자신을 돌봐주던 유모마저 눈을 감게 되었고 하인들이 모두 떠난 텅 빈 집에 남은 열비를 찾아온 고독은 감히 그 크기를 짐작할 수조차 없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유일한 재산이던 집마저 다른 이의 손으로 넘어갈 처지가 되자 그녀는 혼자가 된 자신을 지키기 위해 힘겨운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유모의 말대로 이대로 무너질 수 없는 노릇이지. 어떻게든 반드시 살아보이겠어. 열비는 결국 퇴기 출신이던 유모와의 연이 닿아있던 권번에 자신의 몸을 의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비로소 기녀의 길을 걷기로 작정한 것이지요. 권번으로 들어간 열비는 한시를 짓는 법, 악기를 다루는 법, 그림을 그리고 다듬는 법 등 다양한 예술을 익혀나갔습니다. 점점 자신의 지적 재능과 감각을 갈고 닦은 열비는 그곳에서 자신의 숨겨져 있던 예인적 재능을 꽃피울 수 있었지요. 열비는 마음 한켠 깊은 곳에 부모님과 유모에 대한 그리움을 간직한 채 그렇게 권번에서 차곡차곡 시문과 음곡, 습자, 가무, 예의 등을 익혀나갔습니다. 반가의 여식으로 태어나 천민의 삶을 사는 기녀의 길을 걷는 것이 수치스러울 법도 하였으나 열비는 개의치 않았지요. 어려서부터 홀로 견디며 버텨야 했던 아픔이 서려 있어서였을까요? 권번에서 배움을 거듭할수록
그녀에게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진중한 기품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볼 때마다 한순간 말을 잇곤 했어요. 그것은 단지 점점 나이를 먹을수록 돋보이는 열비의 미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열비의 미소에는 슬픔과 품위가 동시에 서려 있었고, 그녀의 행동에는 지나온 아픔의 세월에 실린 무게와 기품이 담겨 있었지요. 열비는 단순한 기녀가 아니었습니다. 시조를 지어 읊으면 그 문장이 너무도 아름다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고, 사군자를 그릴 때면 그 끝에서 생명력이 넘쳐나는 듯하였어요. 열비가 그린 매화는 혹한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강인함을, 난초는 은은한 향기를, 국화는 고고함을, 대나무는 결코 휘지 않는 절개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또한 모사에도 소질이 있었기에 그녀가 그린 사군자를 병풍에 담아 완성하면 그것은 하나의 예술품이 되었기에 암암리에 그것을 구하려는 자들이 권번의 줄을 대곤 하였습니다. 열비의 솜씨가 녹아있는 작품들은 권번 안에서도 뛰어난 걸작으로 칭송받았으며 또한 열비의 이름을 더욱 빛나게 만들었지요. 그러던 17의 어느 날 열비는 드디어 태양관이라는 커다란 무대로 적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열비가 살고 있는 지역의 당대 사대부와 문인들이 모여 예술과 교류를 나누던 곳이기도 한 태양관은 권번생들에게는 꿈과 같은 곳이었지요. 열비는 태양관으로 이적하자마자 단숨에 입회기녀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곳에서 단순히 손님을 접대하는 기녀가 아닌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꽃피울 수 있는 무대에 오르며 존재감을 과시했지요. 그녀는 태양관의 휘황찬란한 등불 아래서 시를 읊고 노래를 부르고 그림을 그리며 손님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열비가 태양관에 발을 들인 지 얼마 되지 않아 삽시간에 그 명성이 장안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열비의 시와 그림, 그리고 비밀스러운 아픔을 간직한 듯한 그윽한 미모는 태양관을 왕래하는 많은 사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들은 소문이 무성하던 열비를 보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고, 그녀를 보려는 손님들로 인해 태양관은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곧 태양관의 기세와 동요가 되었고, 그녀와 한마디라도 나누어 보려는 이들로 끝없는 줄이 이어져 새치기뿐 아니라 그 자리를 맡아주는 대리업까지 성행할 지경이었어요. 젊은 한량들은 물론 이름난 문인들과 상단을 운영하는 상인들까지 앞다투어 태양관을 찾았지요. 해가 가면 갈수록 열비의 유명세와 함께 과연 누가 저 도도한 열비의 머리를 얹을 것인가가 장안의 최대 화제가 되었습니다. 열비에게 구애를 하려던 무사내들은 값비싼 선물을 보내거나 아름다운 시를 써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애썼지만 열비는 결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열비의 단단한 치마끈은 이들의 허황된 욕심을 완곡히 거절하며 그녀의 고고한 자태를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그런 그녀의 태도는 오히려 사내들의 열망을 자극하며 열비를 둘러싼 경쟁을 치열하게 만들었지요. 그런 와중에 한 사람, 권대감이 등장했습니다. 허우대가 멀쑥하고 말수가 적은 그는 통이 크고 또한 과감하면서도 사려 깊은 성격으로도 유명했습니다. 권대감은 다른 이들과는 달리 화려한 선물이나 수려한 시 대신 진심으로 열비를 대했습니다. 그는 열비에게 직접 찾아와 그녀의 그림을 감상하고 그녀의 시를 읽으며 자신의 감상을 솔직히 전달했지요. 이러한 권대감의 진중함은 굳게 걸어둔 열비의 마음속 빗장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권대감은 무려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정성을 다해 그녀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해왔습니다. 그 긴 기간을 자신을 애써 외면해온 열비에게 악심을 품거나 노여워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지요. 그는 매번 열비가 좋아하는 것들을 듣고 기억해 두었다가 그녀의 취향에 맞는 꽃을 가져오고
그녀의 작품을 칭찬하며 열비의 내면을 이해하려 노력했지요. 마침내 열비는 그 진심의 마음을 열었고 권대감의 구애를 받아들이게 되었답니다. 그리하여 권대감은 열비의 머리를 얹어준 사내가 되었고 곧바로 이 소식은 장안의 거리를 뜨겁게 달구었어요. 그날 권대감은 열비의 방에서 아침이 밝도록 나올 줄을 몰랐습니다. 이튿날 아침 열비가 누워있던 요위에 핀 붉은 매화를 본 그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지요. 권대감은 즉시 아름다운 기와집을 마련하고 열비를 그곳으로 데려가 살림을 차렸습니다. 열비는 그 출신이 비록 기녀였지만 늘 단정하고 조신한 태도로 문밖 출입을 삼가며 살림을 꾸렸습니다. 아침이면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집안 곳곳을 정리하고 정갈한 차림으로 권대감을 맞이했지요. 부인, 이리도 일찍부터 일어나 집안을 돌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 것들에게 맡기시고 눈을 좀 더 붙이세요. 이젠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부인. 서방님, 이리 제 안위를 돌보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허나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걸요. 어려서부터 혼자 자신의 삶을 짊어져야 했던 열비의 사정을 모두 알고 있던 권대감은 자신의 울타리 속으로 열비를 품어 그녀가 편히 쉬었으면 하는 마음이었고 그 마음을 절실히 알고 있던 열비 또한 기녀 출신인 자신을 진심으로 대한 권대감에게 지극한 내조를 펼쳐 권대감이 더욱 승승장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지요. 권대감이 경무에 지쳐 안색이라도 좋지 않은 날에는 열비는 자신의 시조로 권대감을 웃음 짓게 하였고 또한 가무를 펼쳐 그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권번에 들어선 이후 줄곧 가지고 있던 외로움을 해갈해 준 권대감에게 열비는 열과 성을 다한 내조에 몰두했습니다. 담벼락 너머에서는 웃음소리만이 흘러나왔고 저작거리에서는 연일 권대감을 지극히 섬기는 열비에 대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권대감 역시 열비의 따뜻한 손길과 세심한 배려에 매일 감사함을 느꼈어요. 권대감이 관아에서 늦게 돌아오는 날이면 열비가 대문 앞에서 등불을 들고 기다렸고 돌아온 권대감은 열비를 껴안아주며 애정을 과시했지요. 참으로 서방님, 보는 눈도 많은데 어찌 이러십니까? 소첩,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는 것을 보려고 이러시지요? 하인들이 본다며 부끄러워하는 열비에게 대감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라는 무뚝뚝한 사내를 이리 바꿀 수 있다는 것이 나조차도 신기하오. 이젠 그러한 것은 아무 상관도 없소이다, 부이. 보면 좀 어떻소이까? 이리도 좋기만 한 거려. 살림에 지쳐 피곤한 그녀의 얼굴을 보면 권대감은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주물러주곤 했습니다. 이러한 두 사람의 사랑은 서로에게 커다란 위로가 되었고 부부의 사이를 더욱 깊게 만들어 주었지요. 열비는 단지 권대감만을 위해 헌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에서 일하는 하인들과 소작농들에게도 늘 친절하고 너그럽게 대했습니다. 하인들은 그녀의 따뜻한 마음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누구 하나 제 주인인 안방마님에 대해 악심을 품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하인들의 몸이 좋지 않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직접 찾아가 위로하고 필요한 도움을 아끼지 않았어요. 이처럼 열비는 집안의 안주인으로서 완벽히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의 지혜롭고 품위 있는 태도는 권대감의 사회적 입지를 높이는 데에도 커다란 도움이 되었습니다. 관아의 동료들이나 이웃들이 권대감의 집을 방문할 때마다 그들은 열비의 환대와 세련된 접대에 감탄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런 평판은 권대감의 체면을 더욱 빛내주었고 그로 인해 그는 집안에서도 바깥에서도 늘 자랑스럽게 제 부인인 열비에 대한 이야기로 입을 쉬지 않곤 하였어요. 그러나 열비는 결코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겸손하게 행동하며 자신의 위치를 지켰지요. 열비의 가장 큰 바람은 권대감의 안녕과 평안이었고
자신은 그 곁에서 조용히 기쁨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권대감과 맺어진 이후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과거가 자신을 지금의 자리에 있게 해주었다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열비는 곧 예쁜 딸을 낳았고 이 아이는 권대감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어요. 그녀는 딸이 자신의 과거를 넘어 보다 안정된 삶을 살기를 기원하며 날마다 정성을 다해 그녀를 돌보았습니다. 권대감 역시 열비와 딸을 위해 모든 것을 아끼지 않았고 그들의 집은 언제나 화목한 웃음으로 가득했답니다.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중종 14년 조광조 등 신진사림이 훈구, 재상들에 의해 축출되어 많은 자들이 죽거나 기양을 가게 된 기묘사화로 조정에서는 연일 피가 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입바른 소리로 조정에서 눈엣가시였던 권대감 역시 사화에 휩쓸려 머나먼 청산도로 유배를 가게 되었지요. 대문 밖에서는 포졸들의 거친 고함 소리가 들려왔고 그는 포졸들에게 묶인 채 속절없이 끌려나갔어요. 열비는 딸을 부둥켜 안고 포졸들을 막아서며 결단코 안 된다 외쳤으나 부인, 그러지 마시오. 부디 부인의 몸을 잘 돌보시오. 내 걱정일랑 말고 우리 딸을 잘 부탁하오. 라며 자신을 만류하는 남편의 말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남겨질 열비와 자신의 딸을 생각하는 권대감의 마음은 이미 천갈래로 찢기고 있었으나 하마터면 집안 전체가 휘말려 멸문당할 위험에서 겨우 벗어나 자신만 기양을 가는 것으로 끝났으니 더는 이를 키우고 싶지 않았던 권대감이었습니다. 열비의 가슴은 억장이 무너지듯 아파왔어요. 그렇게 권대감이 끌려간 대문 앞에 홀로 남은 열비는 온몸에 힘이 빠져 하염없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딸은 열비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고 그녀는 딸을 꼭 껴안으며 안간힘을 다해 눈물을 삼켰지요. 그러나 열비의 떨리는 손가락만은 그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열비는 속으로 굳게 다짐했어요. 자신의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딸과 함께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고. 자신에게 소중한 삶을 선물한 지아비 권대감과 또한 자신의 딸이 해맑은 웃음을 지을 수 있도록 열비는 자신을 단단히 다잡아야 했습니다. 청산도로 유배를 간 권대감의 소식은 멀고도 드물게 들려왔습니다. 그는 험한 바다를 건너 외진섬에서 고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풍문이었지요. 풍문의 진위 여부조차 확실하지는 않았으나 그마저도 열비는 반갑고 소중했습니다. 닿지 않는 자신의 지아비에 대한 그리움을 품에 묻고 열비는 남모르게 밤새도록 흐느꼈어요. 그러는 사이 생과부 신세가 된 열비를 어떻게 해볼 심산으로 몇몇의 사내들이 찝적대기도 하였지만 언감생심 그녀의 굳은 심지와 권대감을 향한 충절을 꺾을 수는 없었지요. 그녀는 딸 앞에서는 결코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했었지만 홀로 있을 때면 권대감에 대한 그리움과 현실의 무게가 그녀를 무너뜨리곤 하였습니다. 그렇게 지옥과도 같던 3년이라는 시간을 버텨낸 열비, 추나추동, 꽃 피고 새우는 봄이 연달아 찾아왔고 스산하게 낙엽이 흩날리는 가을 또한 깊어감에도 열비와 그녀의 딸은 대문을 꼭 잠그고 두문불출이었습니다. 평소 사치와는 담을 쌓고 청렴을 강조하던 권대감이었기에 그가 기양살이를 간 이후로 곳간이 동나는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는 궁핍이라는 무서운 마귀가 찾아왔지요. 난리통 이후로 뿔뿔이 떠나간 하인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지붕에서는 비가 줄줄 새었고 담이 무너져도 방치할 수밖에 없었으며 급기야는 쌀독도 그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태양관의 독보적인 존재였던 그 시절과는 달리
외딴 섬으로 유배된 지아비가 있는 지금의 열비를 선뜻 도와주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열비의 집안과 연루되는 즉시 자신 역시 무사하지 못했으니까요. 태양관 옛 동료들에게 사정사정하여 여기저기 손을 벌리고 돈을 빌려 하루하루 연명해 나갔으나 그것도 한계는 있었지요. 결국 더는 버티기가 힘들었던 열비는 집을 담보로 고리채를 쓰게 되었고 변제일을 한참이나 넘긴 시기에 이르러서는 권대감과의 추억이 깃든 소중한 집에서 쫓겨날 판이 되었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못난 탓에 지아비의 소중한 이 가택을 이리도 지켜내지 못한 채 허망히 떠나야 하는구나. 그러던 어느 날 아랫고을의 매파가 열비를 찾아왔습니다. 매파는 열비를 마주하며 어렵게 말을 꺼냈지요. 저기 마님, 권대감께서 청산도에 귀양 가신 지 이태 만에 사약을 받으셨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요. 그 말에 열비는 순간 가슴이 철렁, 눈앞이 캄캄해지며 바닥에 주저앉을 뻔하였습니다. 허나 밖으로 티를 내지 않았지요. 어허, 그 무슨 망발인가? 어찌 그러한 말을 입에 담는다는 것이야? 그런 요설이나 늘어놓을 작정이라면 썩 돌아가시게. 나는 대감께서 반드시 살아계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네. 그런 열비의 대답에 매파는 조심스레 그녀를 위로하며 말을 이었어요. 물론 그 마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마님. 하지만 이는 비단 마님의 문제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장창하게 젊은 나이에 이리 혼자 지내실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마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애기 씨의 안위도 돌보셔야만 하지요. 대감께서 귀양살이를 가셨어도 마님께서 관노가 되지 않은 것 또한 어찌 보면 다 이러한 하늘의 뜻이 있기 때문이 아닐런지요. 때마침 좋은 혼처가 있으니 한번 생각이나 해보십시오. 서촌에 사는 김판서 대기신데 상처하신 호랍이시고 인품도 두말할 필요 없이 훌륭합니다요. 그 이후로도 매파의 설득은 사흘 밤낮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거기에 더해 가세가 더욱 기울어 딸의 허기마저 달래주지 못할 지경까지 이르자 열비는 하는 수 없이 매파와 함께 김판서를 만나게 되었지요. 김판서는 중후한 외모와 점잖은 태도를 지닌 인물로 처음부터 열비를 존중하며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열비는 자신의 마음속 무거운 짐을 덜어내지 못한 채였어요. 한참의 이야기가 오고 가고 열비는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소첩이 비록 궁핍에 지쳐 일부 종사를 지키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지만 감히 청컨대 이것 하나만은 부디 약조해 주십시오. 만약 훗날이라도 권대감님께서 살아서 돌아오신다면 소첩은 그 즉시 모든 것을 미련 없이 내려놓고 권대감님께 돌아갈 것입니다. 허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김판서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저작거리 왈패 따위가 아닙니다. 네, 그대의 이야기는 건너 참으로 많이도 들어왔기에 오히려 그 절개와 정절에 반해 이 혼담을 밀어붙였다오. 좋소이다. 그리하겠습니다. 천지신명께 맹세코 약속하리라. 그의 목소리에는 그릇이 큰 사내의 확고한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열비의 손을 조심스레 잡으며 덧붙였지요. 비단 일이 틀어져 귀양을 가게 되었다고는 하나 나 역시 권대감의 고결한 정신과 그가 보인 사대부의 모범을 모르는 바 아니오. 만약 그리 된다면 약조한 대로 하겠소이다. 딸을 위해 그리고 현실을 위해 열비는 새로운 길을 선택해야만 했어요. 모두가 손가락질할 것이 뻔하였으나 딸을 굶길 수는 없었던 열비는 깊은 숨을 내쉬며 새로운 삶을 향한 문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여기저기 열비가 진 빚을 김판서가 모두 갚아주고 열비의 집에 걸려있던 담보도 풀어주었습니다. 그녀는 권대감과의 소중한 추억이 서려있는 집의 대문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지요. 이후 딸을 데리고 김판서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김판서에게는 어린 딸이 하나 있었는데 어머니를 잃고 난 뒤부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상태였습니다. 열비는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올라
처음부터 그 아이에게 다가가려 노력했지요.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은 슬픔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던 열비는 김판서의 딸을 자신의 딸처럼 정성을 다해 돌보았습니다. 열비의 따뜻한 손길과 진심 어린 노력은 차츰 아이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상처한 이후로 제 아비 김판서에게조차 한마디도 뻥끗하지 않던 딸아이가 처음으로 열비에게 말을 건네며 어리광을 피운 것이지요. 그 모습을 본 김판서는 감격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김판서의 딸은 열비를 어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열비는 그 순간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꼭 껴안고는 말했어요. 그럼 물론이지. 너도 내 딸이란다. 나를 어미로 받아주어 참으로 고맙고 또 고맙다 아가야. 이제부터는 절대 너를 어미 없는 그늘에 두지 않으마.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아이는 비로소 활짝 웃으며 마음에 지고 있던 그늘을 서서히 내려놓았습니다. 열비는 시어머니에게도 정성을 다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 과거 기녀의 출신에 기양간지 아비를 두었다는 이유로 열비를 탐탁지 않게 여겼지만 그녀의 성실하고 조신한 태도와 진심 어린 봉양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지요. 열비는 매일 아침 직접 달인 탕약을 시어머니께 올리고 또한 집안의 하인들조차 꺼리는 지저분한 시중들 역시 눈 하나 깜짝이지 않고 해냈습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늘 자신의 말을 경청하는 열비를 보며 시어머니는 점차 열비에게 가졌던 선입견을 벗어던지고 열비가 자신의 아들을 향해 보인 내조에 깊은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듬해 열비는 달덩이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 김판서와 시어머니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아이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에 이런 경사가 생기다니. 참으로 아가, 네가 우리 집안의 복덩어리로구나. 김판서 역시 열비의 손을 잡고 연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정말 고맙소, 부인. 부인 덕분에 집안이 환하게 빛나고 있어. 열비는 이후 단연간 내리 아들 둘을 더 집안에 안겨주었습니다. 김판서의 집안은 손이 귀한 집안으로 유명했기에 이 경사는 집안을 더욱 화목하게 만들었지요. 시어머니는 연일 주변 사람들에게 며느리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열비가 데려온 딸도 친손녀처럼 아끼며 늘 곁에 두고 귀여워해 주었지요. 열비는 김판서의 내조와 아이들 돌보기에 최선을 다하며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그녀의 헌신과 사랑은 어둡고 고요하던 집안을 밝게 만들었고, 처음 열비가 김판서의 집안 사람이 되었을 때 우려의 목소리를 내던 사람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그녀를 두둔하며 추켜 세우기 바빴지요. 김판서의 집안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모범적인 가문으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어휴, 그러하였으나 참으로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요. 태평스럽던 이 집안에 날벼락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열비를 제외한 모두가 이미 죽었을 거라 여긴 기양 같던 권대감이 기양살이를 끝내고 돌아온 것이지 뭐겠어요. 열비는 이 소식을 들은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지요. 꿈에서도 그리던 자신의 지아비이자 처음으로 제 연정을 모두 쏟아부었던 사내가 귀환하였다는 소식에 열비는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지체 없이 김판서와 시어머니에게로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감, 그리고 어머님, 소첩은 이제 본래의 자리로 떠나야 하옵니다. 지난날 약조하셨던 바와 같이 권대감께서 돌아오셨으니 이제 그분께 남은 것은 오로지 저와 딸뿐입니다. 제가 곁에서 힘이 되어 드려야만 합니다. 절절히 고하는 열비의 목소리는 시종일관 떨렸고 눈물은 이미 뺨을 타고 흐르고 있었어요. 김판서와 시어머니는 열비의 결정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녀가 이 집안에 와 이루어 놓은 모든 시간을 함께했기에
더욱 그녀의 결단을 존중할 수 있었고 또한 그것을 감내할 인품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김 판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지요. 당신과 함께한 시간은 내게도 큰 행복이었소. 당신의 선택을 내 존중하리다. 그는 열비의 손을 조심스레 잡으며 덧붙였습니다. 허나 내 당신의 그 속마음을 알기에 참으로 걱정이오. 부디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오. 당신과 아이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오. 열비는 펑펑 눈물을 쏟으며 김 판서와 시어머니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이 은혜는 반드시 죽는 날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두 분께 우선은 영원히 저와 제 딸의 생명을 구해주신 천혜의 은인이십니다. 대감, 부디 우리의 딸에게 이 못난 어미가 곁을 떠남을 용서하지 말라 전해주셔요. 다시는 어미 없는 그늘을 만들지 않겠노라 약조했던 그 굳은 맹세를 깨게 되어 너무도 미안하다 그리 전해주셔요. 그녀는 권대감 사이에 난 딸을 데리고 권대감과의 추억이 깃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린 아들 삼형제도 따뜻했던 김 판서의 품도 모두 뒤로 한 채 자신이 사용하던 옷까지 동백기름, 경대 등 김 판서와의 시간이 깃든 모든 것을 김 판서 집안에 남겨두고 보따리 하나 없이 맨몸으로 나왔지요. 작은 짐 하나 없는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우면서도 동시에 무거웠습니다. 어느덧 낡은 기와집 앞에 도착했을 때 열비의 가슴은 설렘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권대감의 야위고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기나긴 기양살이 끝에 피골이 상접한 권대감은 열비를 보자마자 눈물이 고였지요. 제 부인의 이름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는 모진 세월 탓에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열비는 그를 부둥켜 안고 대성통곡을 했고 딸 역시도 아버지의 품에 안기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세 사람의 울음소리는 오래도록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권대감은 겨우 살아 돌아왔지만 그의 몸은 극도로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열비는 그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간호에 나섰어요. 그녀는 주변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보약을 지어 올리고 백숙을 만들었지요. 매일 새벽이면 직접 우물에서 물을 깃고 정성스레 약초를 다렸습니다. 권대감이 조금이라도 기운을 차릴 때면 열비의 얼굴에는 잠깐의 미소가 스쳤어요. 그러나 쌀독은 비어 있었고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걱정이 다시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열비는 절대 권대감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녀는 손수 병풍을 짜거나 자수를 놓아 장터에 내다 팔며 생활비를 마련하려 했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안의 형편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 판서로부터 열비 앞으로 거액의 돈이 담긴 보따리가 도착한 것이었지요. 편지에는 짧고 간결한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의 성품상 이것을 물리려 할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내 일이 억지로 보내는 것을 부디 용서하시오. 권대감의 귀환 이후로 힘겹게 지낸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내 도저히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오. 이 돈은 나와 우리 아이들이 당신에게 받았던 사랑에 대한 보답이오. 부디 어려움을 덜고 권대감을 잘 보살펴 주시오. 열비는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돌아온 자신에게 김 판서의 배려와 너그러움은 너무도 고마운 것이었지요. 열비는 다시 한번 김 판서에게 큰 절을 올리는 심정으로 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큰돈이 든 보따리를 본 권대감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니, 부인, 이 돈이 다 무엇입니까? 열비는 권대감에게 기양을 간 이후 벌어진 그간의 모든 일을 거짓없이 고했습니다. 권대감은 침통한 표정으로 자신의 아내가 해주는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지요.
소첩은 일부 종사의 맹약을 저버리고 서방님께서 귀향을 가 계신 사이 다른 사내의 집안에 드나든 못난 계집입니다. 부디 이런 저를 벌하여 주시옵소서. 권대감은 눈물범벅이 되어 읍소하는 열비의 두 손을 맞잡고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으며 답했습니다. 내 참으로 부인께는 면목이 없소이다. 또한 김판서의 배려에도 두말할 것 없는 고마움을 느끼게 되는군요. 그간 혼자서 이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소이까. 그저 건강히 우리 딸과 함께 버텨주어서 나는 부인께 감사할 따름이오. 또 한 번 집안이 들썩이는 눈물의 난리통 끝에 열비는 김판서가 지원한 돈으로 쌀독을 채우고 권대감의 약재를 구하며 다시금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권대감은 열비와 딸의 고사리 손을 빌린 지극정성 덕분에 조금씩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지요. 그는 열비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라도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그대가 내 마음의 힘이 되어준 덕분이오. 이제부터는 내가 그대를 위해 살아가겠소. 그의 말에 열비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권대감이 열비의 두 손을 잡고 이어 말했습니다. 허나, 부이, 나와의 인연을 소중히 하는 것은 참으로 감사하나 그렇다고 어린 아들 셋을 팽개치고 오는 법은 없습니다. 또한 이대로 나와 함께 지낸다면 그 집의 맏딸은 어머니를 2번이나 잃게 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서야 겨우 부인께 다친 마음을 열고 밝아지려던 아이를 부인 같은 심성을 가진 분이 과연 외면하고 사실 수 있겠소이까? 못내 외면하려 애쓰던 부분의 전곡을 찌른 권대감의 말에 열비의 두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내 가슴에 걸리던 마음에 담고 있던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니 부인, 가보시오. 두 집안을 왕래한다 하여도 다른 그 누가 나와 부인께 손가락질을 한다 하여도 아무 상관도 없소이다. 김판서의 댁 또한 어미를 필요로 하고 있지 않소이까? 서방님, 티를 내지 않으려 꾹꾹 눌러 담았던 눈물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눈앞에 아른거리던 아들 셋에 그리고 자신을 친어미처럼 따르던 김판선의 맏딸 생각에 꽉 찼던 서름이 터져 이불에 얼굴을 묻고 토해내듯 많이도 울었지요. 그렇게 열비는 양쪽 집안을 왔다 갔다 하며 살림을 돌보았고 김판서의 딸과 그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 열비는 최선을 다해 어미의 본분을 지켜나갔습니다. 이 사정이 널리 퍼지게 되어 열비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훗날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권대감에게 홀가분이 돌아온 열비는 그렇게 권대감과 여생을 함께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는 후문이 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의 한바땅에 살고 있는 천석군의 부자 방영감이란 노쇠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남부러울 것 없이 사는 꽤 풍족한 부자였으나 걱정거리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딱 하나가 있었지요. 방영감의 슬하에는 딸만 주렁주렁 7이었고 어떻게 된 것이 아들이 들어설 기미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방영감은 지금은 가세가 기울어 거처가 궁핍해진 자신의 육촌형에게 연통을 하여 그의 막내 아들을 자신의 양자로 들이기로 약조를 하였지요. 집안 사람 대부분이 이에 대해 반대하며 특히 그 친척의 평소 행실에 대해 말을 꺼냈습니다. 그 작자의 씨라면 분명 이 집안에 큰 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방영감을 만류하였지요. 허나 방영감의 결심은 한결같았고 이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양자를 들이기 전 방영감은 그간 집안의 크고 작은 일에 대한 조언을 해주던 큰 스님인 추남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깊은 산 속에 외딴 암자에 틀어박혀 혼자서 벽면 수행을 하며 불공을 닦는 추남 스님은 출가하기 이전부터 방영감과는 매우 절친한 사이였지요. 이따금씩 추남 스님이 탁발하러 나오면 언제나 방영감 집을
제일 먼저 들러서는 사랑방에 들러 서로 글을 나누고 시를 지어 선물하였습니다. 방영감도 때때로 생각을 정리하고 싶을 때면 느긋하게 암자에 올라서 추남스님과 고담줄론을 나누며 또한 고견을 경청하곤 했답니다. 그런 막역한 방영감이 난데없는 양자를 드리기로 했다는 얘기를 꺼내자 추남스님의 안색이 어쩐지 좋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육갑을 짚어보던 추남스님은 방구들이 꺼져라 한숨을 토하는 것이었지요. 진정 그리하여야겠소. 육갑을 아무리 짚고 또 짚으며 또한 들여다보아도 이 결정은 결코 말리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결과가 좋지 않게만 나오니 내 도저히 그 녀석을 양자로 들이라는 말을 꺼낼 수가 없구려 그래. 애둘러 양자를 들이지 말라는 소리를 간곡하게 전하였지만 아들이 너무나 소원이던 방영감은 그만 추남스님의 깊은 만류에도 불구하고 육촌형의 막내 아들을 양자로 들이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우여곡절 끝에 양자로 들어온 이 택주란 녀석은 어릴 때부터 소문난 말썽꾸러기였습니다. 도대체가 그 속에는 청개구리 귀신이라도 들었는지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하지 말라는 못된 짓만 쏙쏙 골라서 하는 것이었지요. 어려서부터 그 손버릇이 꽤 나빴던 택주는 점점 도벽이 심해지더니 이젠 아주 밥 먹듯 남의 물건을 슬쩍하는 것이었어요. 방영감이 출타만 했다 하면 사랑방에 들어가서 다락을 열고 그 속의 돈을 몽땅 훔치곤 하였지요. 그 돈으로 저작거리의 질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며 골목어기를 휩쓸고 때려 부수더니 심지어는 자신이 다니는 서당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훈장님의 주머니마저도 손을 대기에 이르렀습니다. 더욱이 이마의 피도 마르기 전에 어린 나이에 색주집을 제 집처럼 드나드는가 하면 한밤중에는 참모방에 몰래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급기야는 행랑아범이 방영감의 심부름으로 잠시 한양으로 나간 틈을 타서는 행랑아범의 부인에게까지 손을 뻗기에 이르렀지 뭐겠어요? 부인은 이러한 수치스러운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디딜방앗간에서 그만 극단적인 결심을 하려 하였으나 다행히 다른 하인들이 발견하여 가까스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행랑아범의 부인은 정신적인 충격으로 며칠 동안이나 자리에 누워 있었고 방영감의 집안 하인들은 안타까운 시선으로 행랑아범 내외를 바라보았지요. 일이 점점 커지는 걸 느끼자 택주는 사랑방 다락에 숨겨진 금부치를 훔쳐서는 집에서 달아났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행랑아범은 날카로운 낫을 들고 곧바로 택주를 추격하였고 고을이 삽시간에 소란스러워졌지요. 고을 사람들은 혹여 택주를 해쳐 행랑아범이 경을 칠까 염려하여 그의 뒤를 따라다니며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사람들의 일부는 방영감에게 달려가 이 사태를 중재해달라며 탄원을 하기에 이르렀지요. 이러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방영감은 문전옥답 5마지기를 행랑아범에게 떼어주는 대가로 이 사건을 겨우 무마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평소 자신의 관연한 딸들이 훈기를 맞게 되어 그들을 시집 보낼 때 남들처럼 조촐한 혼수만을 마련해주고 출가외인이라며 논 한마지기조차 아까워했던 방영감이었기에 친아들도 아닌 양자인 택주의 뒤치다거리를 위해 이토록 많은 재산을 내어주는 모습은 여러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방탕하고 무책임한 성격의 택주는 이렇듯 방영감이 간신히 수습해줘 겨우 목숨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깟일로 자신을 타박했다는 이유만으로 잔뜩 토라져서는 평양으로 건너가 장사나 배우겠다며 가출하여 자리를 틀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그곳의 간판기녀 향매라는 여인에게 빠져들었지 뭐겠어요. 집에서 훔쳐나간 돈을 흥청망청 함부로 써댔던 택주는
어느새 빈털터리가 되어 빚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지요. 세상 물정도 모른 채 망나니처럼 구는 것을 호락호락 받아주는 것은 방영감 뿐이었습니다. 험난한 바깥 세상은 결코 그렇지가 않았어요. 결국 빚쟁이들에게 붙잡힌 택주는 그야말로 흠씬 두들겨 맞으며 곤욕을 치르게 되었고, 건너 이 소식을 들은 방영감은 양자로 들인 택주를 향한 애정과 책임감, 그리고 가문의 체면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한데 뒤섞여 어쩔 수 없이 집사에게 묵직한 전대를 채워 평양으로 보냈습니다. 택주를 데려오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야 했지만 어쩐 일인지 방영감은 쉽게 택주를 포기할 기미가 없었습니다. 그 애타는 마음을 일할이라도 헤아렸으면 좋았겠지만 산전수전을 거쳐 겨우 집으로 데려다 놓는들 택주는 또다시 집을 나가 사고를 치고 다니기 부지기수였고, 방영감은 매번 사람을 풀고 돈을 쏟아부어 택주를 찾아다녔습니다. 이 모습을 본 고을 사람들은 택주의 망나니 같은 행동에 혀를 차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방영감의 과도한 관용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곁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참말로다가 도대체 저 영감님은 해도 너무하신 것이 어찌 저러신냐? 저 망나니 같은 자식놈을 대체 몇 번이나 더 봐줘야 하는 건지 모르겠네. 아, 그러게 말이여. 듣자하니 친아들도 아니라 양자로 들인 종자라던데 저런 못난 자식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건지 원. 그렇게 날이 가도 버릇을 고치지 못하던 택주는 어느덧 나이가 차 장성하여 더욱 망나니스러운 행보를 이어가게 되었으니 결국 커다란 사고를 치는 바람으로 방영감을 쓰러지게 만들기에 이르렀어요. 그것은 바로 이러한 일이었습니다. 석양빛에 붉게 물든 염탄강 나루터에 막배가 닿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승객 몇몇이 배에서 내리며 저마다 갈 길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지요. 강물에 비친 노을이 물결을 따라 어지럽게 흔들리고 저 멀리 펼쳐진 갈대밭에서는 바람 소리가 서늘하게 들려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갓을 깊게 눌러쓴 훤칠한 청년이었지요. 그는 사방을 두리번거리더니 마치 정처 없이 떠돌던 나그네처럼 성큼성큼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그 주막은 인근에서 꽤나 근사하게 차려진 고급 주막이었습니다. 어줍잖은 장돌뱅이들이나 드나드는 곳이 아니었어요. 마치 목표물을 미리 점 찍어둔 듯 주막을 향해 발을 옮기는 그 청년은 다름 아닌 방탕하기로 소문난 망나니 택주였지요. 겉으로는 태연한 나그네인 척하고 있었지만 그 속으로는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르는 못된 성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탕 시원하게 해먹고 슬그머니 빠지자. 애비랍시고 잔소리만 해대는 노친네 얼굴 보는 것도 지긋지긋하니 이참에 한탕에서 미천을 잡은 다음 이곳을 뜨는 게야. 굳게 다짐하며 택주가 주막에 들어섰습니다. 치마끈을 바짝 끌어올려 매끈한 허벅지를 드러낸 젊은 주모가 살인문을 들어오는 택주를 보고는 방긋 웃으며 맞이하는 것이었지요. 젊은 주모는 택주에게 익숙한 듯 친근하게 다가갔지만 달고 다른 주모의 눈빛에는 어딘가 탐욕스러운 기색이 엿보였습니다. 택주는 주모의 요염한 눈웃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객체의 가장 끝 외진 곳에 위치한 독방으로 안내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어머머? 아니, 잘생긴 선비님께서 어찌 저리 끝쪽에 우중충한 방을 달라오실까요? 뭐 나야 아무 방이나 값만 치러준다면야 상관없긴 하지만서도. 꺼내 그럴 만한 일이 있으니 가타부타 말고 뜻방이나 내어주시구랴. 그리고 국밥이랑 막걸리도 곁들여 내어오시고. 퉁명스러운 택주의 말에 주모는 입술을 삐죽이며 제일 구석진 방을 안내해 주었고 곧 택주의 주문대로 국밥과 막걸리를 집어넣었습니다. 삐죽대며 곁눈질로 택주의 여기저기를 힐끗거리는 주모를 물리고 고즈넉한 독방에 혼자 남게 된 택주는
뜨끈한 국밥과 막걸리 한 사발을 비우고는 주모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단정하게 쌓인 비단 보자기를 풀어 그 속에 들어있던 상자를 꺼내 보였지요. 상자를 연 순간 황금빛 자수로 화려하게 수놓아진 비단 보자기가 주모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야말로 귀중품을 감싸고 있는 포장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어머나, 아니 손님, 이것이 무엇이요? 주모가 눈이 휘둥그레지며 묻자 택주가 대답했습니다. 주모, 잘 들으시오. 나는 닷새나 엿새쯤 여기 묵을 참이오. 헌데 내가 사정이 있어 바깥으로 용물을 보러 다녀야 하니 방에 이것을 놔두고 다니기가 적잖이 걱정이다 이 말이오. 이것은 참으로 귀한 물건이니 주모가 맡아서 잘 보관해 주시고 내게 보관증을 써주시면 좋겠소. 내 그에 대한 품은 섭섭치 않게 챙겨드리리다. 돈벌이 요행이 생기자 주모는 슬그머니 신이 났어요. 안방에다 대고 누군가를 부르며 지필묵을 가져오라 소리쳤고 이윽고 주모의 기둥서방이 지필묵을 들고 왔습니다. 택주에게 보관증을 써주던 주모가 말했어요. 헌데 이것이 무엇인가며? 무언지를 알아야 보관증에 이름이라도 적어놓지요. 그 말을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택주가 비단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러자 조그만 오동나무 상자가 나오고 그 상자를 열고 한 겹 두 겹, 자그마치 7겹이나 쌓여있는 한지까지 벗겨내자 상감 기법을 써서 오낙문을 새긴 고려의 전형적인 은은한 청자 매병이 나오는 것이지 뭐겠어요? 한눈에 보아도 심상치 않은 물건임을 직감한 주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손님, 이거 대체 얼마나 합니까요? 오라? 한눈에 비싼 놈을 알아보니 주모의 눈썰미도 꽤나 봐줄만 하구려. 이것은 문전옥답 쉰 맞이기로는 어림도 없는 귀한 물건이오. 그러니 주모가 잘 보관해 주시오. 내일을 마치면 보관비로 20냥은 더 얹어드리겠소. 그리하여 주모와 기둥서방은 떨리는 손으로 보관증을 써주었고 오동나무 상자에 잘 집어넣은 고려청자를 조심스레 안방으로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러곤 다락문을 열고 오동나무 상자를 깊숙이 넣어두었지요. 바깥으로는 자물통을 잠근 후 열쇠는 주모의 고쟁이 끈에다 단단히 묶었습니다. 모든 일을 마친 젊은 주모가 퍼질러 앉고는 방구들이 꺼져라 한숨을 토하며 중얼거렸어요. 생각해보니 이런 화딱지나는 일이 다 있나 그래. 내 허구한 날 꼭두 새벽부터 밤이 늦도록 이 지겨운 손님들 시중을 들으며 오지게 일해도 이리도 꾀죄죄하게 살며 한 푼 두 푼을 아쉬워하는 판국인데 대관절 저 선비는 전생에 무슨 복을 타고 나서는 쉰맞이기 문전옥답이나 되는 귀중한 물건을 저리도 대수롭지 않게 들고 다니는 것이여. 한숨 섞인 주모의 푸념을 가만히 듣고 있던 기둥서방이 뻑뻑 피워대던 곰방대를 털며 해결책이랍시고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그깟 일로 뭘 그리 고민을 하고 앉았누? 그냥 그 선비놈의 고려청자를 빼앗아 버리면 되는 일 아니여? 어이구, 이 화상아, 대체 어떻게? 이미 보관증까지 써준 거 모르는감? 이래서 임자가 여즉 주모질이나 하면서 손님들 호주머니 푼돈이나 훔치고 있는 거요. 아, 그 선비방에 들어가서는 보관증을 훔쳐버리면 끝나는 일 아니여. 아까 슬그머니 보니 바지 안주머니에 대충 집어넣더구먼. 임자가 그 방에 들어가서 그것만 해주면 나머지 뒷일은 내가 깔끔하니 처리할 것이니께. 기둥서방의 말에 눈이 반짝이던 주모가 깔깔 웃으며 품에서 엽전 한 웅큼을 쥐어 던져주었습니다. 기둥서방은 엽전을 쥐고는 바로 투전판으로 향하면서 내일 아침에나 돌아올 것이니까 그 틈에 선비를 요리해버리라고. 라고 말했지요. 주모는 그 길로 부엌으로 건너가서는 꼼꼼하게 목간을 한 뒤 명경을 펴놓고 얼굴에 분을 펴바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머리엔 동백기름을 곱게 바른 뒤 장롱 속에 고이 보관하고 있던 어여쁜 노랑 치마를 꺼내 입었지요. 그녀는 희죽 웃으며 명경을 집어넣고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객방 문을 조심스레 똑똑 두드리는 소리에
택주가 잠에서 깼습니다. 그가 문을 열자 웬 아리따운 여인이 개다리 소반에 술상을 차려들고 서 있는 것이었지요. 호롱불 아래 드러난 젊은 주모의 얼굴은 아까 전 주막을 들어올 때에 비해 더없이 빛나고 어여뻤습니다. 자세히 보지 않았다면 주모라는 것도 몰라볼 정도였어요. 주모는 호호 웃으며 새끼띤 눈웃음을 흘리고는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택주에게 술잔을 건네며 말했어요. 자, 손님. 주막에 발을 들이실 때부터 이 몸은 우리 선비 손님의 이 떡 벌어진 품새에 그만 홀딱 반해버렸다지 무엇입니까? 그러니 오늘은 이 주모의 특별한 손님 맞이에 몸을 맡겨보시어요. 이것은 우리 주막에서 겨우내 잘 익힌 오미자주입니다. 어디 한 잔 드시고 저에게도 한 잔 넘겨주셔요. 택주는 주모의 매혹적인 눈빛에 홀린 듯 술잔을 입에 대면서도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아니 그러한데 아까 전에 그 주모 서방은 어디에 계신 거요? 그러자 주모가 능글맞게 웃으며 대답했지요. 예? 어이구, 서방이라니요? 그저 먼 친척 오라버니뻘 되는 양반입니다요. 저작거리 투전판에 기어들어갔으니 아마도 내일 해가 중천에 올라야 돌아올 예정이지요. 달콤하면서도 쌉쌀한 오미자주의 향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주모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인 택주가 주거니 받거니 하며 주모와 술잔을 나누었고 술이 동이 날수록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지요. 그렇게 은근슬쩍 한 뼘 두 뼘 다가온 주모가 작심한 듯 택주의 곁에 바짝 달라붙었습니다. 주모가 자신의 빈잔을 상에 턱 올려놓고는 버선발로 술상을 슬슬 곁으로 밀어치우는 것이었지요. 이 무슨... 그냥 이대로 가만히 계셔보아요. 주모는 그리 말하고는 호롱불을 쿡 불어 껐습니다. 한창 힘이 좋았던 택주와 농익은 젊은 주모는 그렇게 불덩어리가 되었고 서로를 끌어안으며 일을 치르고 말았습니다. 택주의 마음은 이미 주모에게 빼앗긴 듯 했습니다. 그는 주모의 유혹에 저항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택주의 밑에 깔린 주모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기회를 쏟아부으며 교성을 토하면서도 한쪽 손만큼은 바쁘게 택주의 바지 속 안주머니를 더듬으며 고관증을 찾으려 했었지요. 그렇게 방구들이 무너져라 거나하게 운우를 나눈 뒤 젊은 주모는 옷매무새를 고치며 방을 나왔습니다. 주모는 재빨리 부엌으로 기어들어가 아련하게 남아있는 불씨를 뒤적거린 뒤 살려내 택주의 주머니에서 훔쳐낸 고려청자 보관증을 불살라버렸지요. 옳거니? 되었구나. 주모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안방으로 돌아갔고 그렇게 주막에서의 요상한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 이튿날부터 주모의 기둥서방은 부지런히 부잣집을 돌아다녔습니다. 바로 작물의 고려청자를 사겠다는 물줄을 물색하기 위해서였지요. 한참을 돌아다닌 지 3일째 되는 날, 근방의 만석군 부자 백참봉이 그 고려청자를 사겠다는 입지를 넣었습니다. 드디어 떼돈을 벌게 되었다며 젊은 주모와 기둥서방은 쾌재를 불렀어요. 주모가 고려청자를 꺼내기 위해 열쇠를 따고 다락문을 열어보았습니다. 헌데 세상에나 대관절 이게 어찌 된 일인가요? 안에 고이 들어있어야 할 고려청자 보따리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주모와 기둥서방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어찌 된 영문인지 몰라 멍청한 표정을 짓고 있을 때 택주는 주막과 떨어진 강어기에 서서 무언가를 찾으며 허둥거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내막은 이랬습니다. 젊은 주모가 택주의 객방으로 찾아와 요염한 미소를 날리던 그때 사실은 택주 역시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단판을 준비하고 주모를 쓰러뜨릴 궁리 중이었는데 주모 쪽에서 먼저 그리 제 발로 들어오니 웬 떡이냐 싶었던 것이지요. 사정없이 주모를 담금질하며
다른 한 손으로는 몰래 주모 고쟁이의 꿰찬 다락 열쇠를 슬그머니 빼돌린 후 미리 준비해둔 찰흙 덩어리에 찍어 본을 떠든 것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도벽에 눈을 떠 여기저기 손을 대며 슬쩍하던 버릇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지요. 이튿날 택주는 미리 떠둔 열쇠본을 들고서는 저작거리 대장간으로 달려가 꼭 맞는 열쇠를 복제해 왔습니다. 그리고 주모가 장을 보러 잠시 방을 비운 사이 안방에 들이닥쳐 열쇠를 이용해 다락문을 열었지요. 흥, 이 고려청자가 싸구려 가짜인 것도 모르고 다락에서 없어진 걸 알면 거품을 물고 자빠지겠지? 그럼 나는 보관증을 들이밀며 당장 이 주막을 내게 넘겨서라도 배상하라고 하면 끝이지. 총골에 처박혀서 형편없는 기둥서방 하나 두고 주모질이나 하는 여편네를 농락하는 것은 일도 아니라 이것이야. 정말이지 나는 어찌 이리 머리가 영특한 것일꼬. 그랬습니다. 택주는 이 같은 사기극을 벌여 가짜 고려청자를 몰래 없애버린 뒤 그것을 제대로 보관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물어 젊은 주모의 주막을 송두리째 자신의 것으로 먹어버릴 심산이었지요. 택주는 가짜 고려청자 보따리를 꺼내 그 길로 멀찍이 떨어져 있는 강으로 수장시켜버렸습니다. 제 뜻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자 기쁜 마음도 잠시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자신의 바지 속 주머니에 꼬깃꼬깃 접어서 넣어두었던 고관증이 잡히질 않는 것이었지요. 택주는 자신의 객방으로 가 모든 곳을 샅샅이 뒤졌으나 보관증은 그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었고 그렇게 꼬리를 드러내고 여기저기 뒤적거리는 사이 그만 젊은 주모의 기둥서방에게 꼬리가 밟혀 모든 것이 탄로나고 말았습니다. 주모와 기둥서방이 짜고서 자신의 보관증을 없애버린 것을 몰랐던 택주는 꼼짝없이 사기꾼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요. 덕분에 치도곤이란 치도곤은 모두 당한 뒤 방영감에게까지 연통을 보내었고 택주를 관하에 고발하지 않는 조건으로 또다시 적지 않은 돈을 주고 입막음을 하여 데리고 들어왔지요. 이렇듯 방영감이 양자로 들여놓은 이 개망난이 택주에게 하도 시달렸기 때문일까요? 결국 그는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사리 분별이 어두워지고 사람의 얼굴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지요. 그러자 집구석에서 기회만 엿보고 있던 택주의 눈은 도리어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방영감의 다락 속 괴짝 깊숙이 들어있는 그 많은 땅 문서가 제 소나기에 들어와 빛나는 앞길이 열릴 날이 머지않았다 여겼기 때문이었어요. 택주는 그간 개차반과도 같던 자신을 돌봐준 것에 대한 고마움 따위는 모른 채 양아버지인 방영감을 막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상 중에 방영감이 사랑방에서 거동이 불편할 때 택주는 그에게 끼니조차도 제대로 주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래간만에 기력을 되찾은 방영감이 돌연 가출을 감행했습니다. 입춘이 지나 봄 기운이 물씬하다고는 하나 바깥은 여전히 얼음이 꽁꽁 얼어있는 차디찬 날씨였음에도 택주는 사라진 자신의 아비를 일절 찾지 않았어요. 집안 하인들 모두는 그런 택주를 뒤에서 손가락질하며 험담을 해댔습니다. 얼마 후 택주의 귀에 방영감이 추남스님이 계신 암자에 머물고 있다는 소문이 들어왔습니다. 흥, 놓친네. 거기까지 가서는 뭐하고 앉았다는 거야? 그 소식을 듣고도 택주는 못 들은 척 발걸음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방영감은 양자로 들여 극진이도 보살피던 아들에게 자신의 임종조차 보이지 못한 채 암자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방영감은 초라하게 황천이 있는 곳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그 곁은 추남스님만이 굳건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추남스님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가득히 내려와 있었고 자신의 오랜 벗이 이승을 하직하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지요. 그 뒤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개망난이로 불리던 택주가 드디어 자신의 과오를 뉘우친 것일까요?
상복을 푹 눌렀어 얼굴이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침울해 있는 모습의 택주가 자그마치 9일장으로 거창히 장례를 치르며 곡소리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조선 팔도에서 그 이름이 유명한 직관을 불러다가 방영감의 맷자리를 잡고는 봉분을 높이 올렸지요. 그 앞에는 성물과 비석을 바리바리 올리더니 묘지 옆에 초라한 초막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 지내기 시작했지요. 방영감의 묘에는 조상식과 석상식은 물론 점심까지 챙기며 올렸습니다. 방영감의 묘지 옆 초막을 본 고을 사람들은 뒤늦게 천하에 효자가 났다며 택주를 칭찬하기 바빴습니다. 그렇게 택주의 뒤늦은 효심에 대한 소문이 무성하게 퍼져 있을 때 동네 주막에 추남 스님이 들어와 곡차를 주문하고 마시기 시작했지요. 한 호리병, 두 호리병, 세 호리병, 한숨을 가득 쉬며 곡차를 비우고는 하늘을 바라보던 추남 스님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복의 방영감, 나의 소중한 진우여. 내 벌은 나중에 한꺼번에 부처님께 받기로 하겠네. 방영감, 자네의 길이 외롭지 않게 해줌세. 추남 스님은 주막 아궁이로 가서는 품 안에 있던 쑥뭉치에 불씨를 옮겼습니다. 그러고는 방영감의 묘지로 가 그간 자신이 택주인 척 지키고 있던 초막에 불을 붙였지요. 그간 상복을 뒤집어 쓰고 방영감의 각종 호화로운 장례 절차를 성대히 소화한 것은 택주가 아닌 추남 스님이었습니다. 고을 사람들 모두가 정신을 차린 택주가 뒤늦게나마 자신의 아비에게 정성을 다하고 있다 여기게 만들 속셈이었습니다. 이렇게 고을 사람들을 현혹시키려 했던 것은 나중에 자신이 방영감을 위해 마지막으로 실행할 계획에 있어서 꼭 필요한 작업이었던 것이었어요. 그때까지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양아버지의 장례 따위는 안중에도 없던 택주는 석상식을 들고 온 찬모를 덮치고는 뉘어놓고 봉분 뒤쪽에서 숨을 헐떡이며 몹쓸 짓이나 하고 있었습니다. 초막에 붙은 불을 발견하고는 바지춤을 끌어올리며 뛰어나왔습니다.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한창 재미를 보려는 찰나였거늘 이 노친네가 죽고 나서도 이리 나의 발목을 붙잡는가 그래? 마지막 순간까지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양아버지이자 자신의 소중한 친우의 무덤 앞에서 헛짓거리를 하고 있던 택주를 본 추남 스님은 남아있던 인내심과 머뭇거림마저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리둥절해 있던 택주의 뒤통수를 향해 추남 스님이 지니고 있던 두터운 박달나무 지팡이가 번개처럼 내리꽂혔습니다. 털썩 묵직한 지팡이로 불의의 일격을 당한 택주는 단말말을 지를 틈도 없이 그대로 방영감의 무덤 위로 쓰러지고 말았지요. 추남 스님은 엎어져 있는 택주의 한쪽 손에 큼지막한 돌덩어리를 쥐어주고는 무덤 뒤쪽에서 혼절하여 쓰러져 있는 참모의 옥매무새를 반듯하게 고쳐주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내 놈은 마지막까지도 내 양아버지에 대한 존중 같은 것은 없는 놈이로구나. 장례를 끝낸 초막을 태우는 동안 내 놈이 조금이라도 반성하는 기미가 보였다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더러운 짓을 저지르는 내 놈의 평판 따위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으나 어쨌거나 내 놈도 먼저 떠난 방영감의 아들로 이 이상 가문의 이름을 망치게 둘 수야 없는 노릇. 허니 마지막 순간만큼은 내 놈도 효자였다는 것으로 그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겠느니라. 하늘을 올려다보며 슬프고도 허망한 표정을 지어 보인 추남 스님은 마치 누군가 택주가 쓰러져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양아버지를 잃은 아들이 무덤을 지키다 슬픔을 이기지 못해 손에 잡은 큼지막한 돌멩이로 스스로 이승을 하직한 듯한 모양새로 보이게끔 주변을 잘 정돈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완료한 추남 스님은 그 길로 자취를 감추었답니다. 시간이 흐르고 고을에는 슬픈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뒤늦게 효심에 눈을 뜬 택주가 방영감이 유명을 달리한 것을 견디지 못해 자신 역시도 양아버지의 뒤를 따랐다는 풍문이 저작거리 가득 퍼졌지요. 주막에 앉아서 탁배기를 곁들이던 사내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한쪽에서 곡차를 마시고 있던 추남 스님은 얌전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로 고을에서 추남 스님을 보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방영감의 재산은 나머지 여식들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되었으며 또한 개망난이 택주의 무덤은 방영감 옆에 나란히 서게 되어 살아생전 방영감이 그리도 애타게 소원했던 대로 자신의 곁을 양아들이 든든하게 지켜주게 되었다는 후문이 옵니다. 낭독해드린 이야기가 우리 마님들과 선비님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야담상회를 응원해 주셔요. 늘 잊지 않고 야담상회를 찾아주시는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옵니다.